섹션 4 기업의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개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 나타난 경제적 성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낸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을 말하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1월 1일이 되지 않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되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난 경제적 성과를 말하는데 얘가 이 경제적 성과가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회계 기간 동안에 이거 일정 기간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에 수익은 번 거거든요. 번 거하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쓴 거, 이걸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용을 나타낸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이런 성과를 경영 성과라고 그러고요. 그럼 수익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익.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 그걸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 팔면 자, 수익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산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현금 대신에 외상 대금이 있었는데 그 외상 대금 상기하기로 했다. 그럼 이제 부채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발생된 수익은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은 결산 시에 자본에다가 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의 증가를 이제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수익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합니다. 영업수익은 우리 회사 물건 판 걸 말하는 거죠. 즉 상품 제품을 판 걸 말하고 이걸 매출액이라고도 합니다. 즉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품의 순 매출액. 그럼 영업의 수익은 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즉 상품 매출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은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즉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쓴 것을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발생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 증가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즉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고 해봐요. 광고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자산이 유출이 되고, 현금이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은 부채가 증가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지급금 같은 부채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일이 발생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비용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그러한 비용이 발생되면 결산 시에 자본을 쓱 빼요. 그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비용이라고 그래요. 비용의 정의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비용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다시 영업비용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합니다.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상품에 대한 매입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500만 원에 팔았다. 만약 그런다면 이건 매출액이 되겠죠. 근데 그게 300만 원짜리 갖다가 판 거다 그러면은 그 300만 원 상품 사온 걸 이제 가져다가 이제 판 거죠. 이익을 붙여서
그럼 그 300만 원의 그 상품이 매입한 원가가 300만 원에 사온 걸 팔았으니까 매출 원가가 되고,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그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해당되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그 쓴 거, 그 나간 물건, 그게 매출 원가가 돼요. 이게 직접적인 비용이 됩니다. 그 외에 물건만 있어서는 우리가 매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상품을 만약에 팔기 위해서는 물건만 가지고는 팔 수 없죠. 광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채용해서 이제 급여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팔기 위해서 전화도 써야 되니까 통신비도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래요. 즉, 해당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상품 매출을 하기 위해서 판매와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제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요. 이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영업비용 중에서 매출원가가 아닌 나머지 모든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여러분 판관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말 많이 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영업비용이 아닌 나머지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에요. 즉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등식을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등식은 손익계산서 양식지를 보시면 아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어요. 보고식은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수익 쓰고 비용 쓰고 그 다음에 그거 빼서 이익 쓰는 방식이 보고식입니다. 계정식은 여기 밑에 보시면 비용을 차변에 쓰고 그 다음에 수익을 대변에 씁니다. 그럼 그 차액을 갖다가 부족한 쪽에 써서 작성하는 방법이죠. 자, 이를 이제 계정식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고식으로 손익계산서 작성하고요. 우리 시험 볼 때는 이제 보고식으로 나옵니다. 보고식의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 등식은 이 계정식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순이익이 발생했다.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제 수익이 비용보다 큰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수익적 금액이 비용보다 크니까 그게 그 차액이 순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하고 순이익을 그 더한 것이 수익하고 같게 됩니다. 이게 수익하고 같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총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총 수익이다라고 나와요. 만약에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근데 만약에 비용이 수익보다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왼쪽 차변이 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금액을 써서 맞추려고 그러겠죠. 계정식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차변의 총 비용은 대변의 총 수익 플러스 순손실하고 일치가 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번 것보다 쓴 게 더 많으면 순손실이 발생되잖아요. 번 것보다 쓴 게 많았다는 거는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는 거죠. 비용에서 만약에 수익을 뺐는데 그게 금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건 순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 양식지에 쓰실 때는요, 좌측에 이렇게 해서명, 그 다음에 우측에 통화단위 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일정 기간을 표시해요. 우리가 이걸 일정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회계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수기할 때는 이제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은 적색으로 이제 표시했습니다. 네 번째, 손익계산서의 목적 및 작성 기준을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목적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보고서고, 그래서 그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한 예측하는 그 정보까지 제공한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작성 기준은요, 첫 번째,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된 항목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즉 내용을 읽어보면 수익과 비용은 모두 다 각각 전부 다 토탈해서 다 보고해야 된다. 즉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그 책만 표시하거나 또는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계속 말했죠.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갖고 나머지만 수익 처리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보는 제3자가 이 회사는 수익만 있나 보다 비용은 없나 보다 이렇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 못할 수가 있잖아요. 정보를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그건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죠. 정확하게識別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번거하고 쓴 게 다 있다면 표시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 제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뭐 특별한 사항이 요구된다면 그때는 이제 상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손익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손익이라는 말은 이제 순이익과 순손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법하고 손익법이 있는데 재산법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손익법은 수익 비용으로 순이익과 순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법 먼저 보면 자산, 부채, 자본으로 순이익과 순손실 계산하는 건데 기초 자본의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서 뭐 쓴다고 그랬어요? 기말 자본 이렇게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커서 손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초 자본의 그 손이익이 플러스가 됐을 거니까 기말 자본은 증가되겠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손이익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자본을 가지고 손이익을 구하고 있어요. 네, 순손실은요. 순손실은 기초 자산에서 기말 자본을 빼서 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까먹었으니까 이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기말 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빼면 그게 순손실이 되겠죠. 이렇게 소자본과 기말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순이익, 순손실을 구하는 것을 재산법이라고 그래요. 즉 재무상태표 작성을 하고 재무상태표가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표잖아요. 그걸 가지고 순이익, 순손실을 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법은 지금 앞에서 손익계산서 등식할 때 말한 그렇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구하고요. 만약에 비용이 더 컸다면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구하는 이 방식이 손익법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양식지를 잠깐 보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보고식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보고식으로 나와요. 손익계산서 양식지에 맞춰서 좌측에 회사 이름 쓰고 우측에 통화단위 쓰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식은 수익 쓰고 비용 써가 하는 건데 수익을 쓸 때 먼저 영업수익을 써야 돼요. 그 영업수익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매출액이 있죠. 그 매출액의 구체적인 거. 상품 팔면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 씁니다. 다만 이 매출액을 쓰실 때 매출 환입 및 내누리, 매출 할인이 발생됐다면 매출액에서 차감해요. 차감해서 표시하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매출 환입 및 내누리, 매출 할인이 발생되면 이 매출액을 우리가 순매출액이라고 그럽니다. 전체 판 걸 총 매출액이라고 그러고 총 매출했는데 물건이 반품돼서 들어오면 매출 환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물건의 하자로 깎아주면 매출 애누리라고 그래요. 이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대금을 빨리 갚으면 또 깎아줘요. 이런 게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매출액에서 빼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빼서 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총 판 거하고 이거 뺀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뺀 금액을 순매출액이라고 그러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는 이렇게 순매출액으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이 어떤 매출인지 어떤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그 물건 그 판 게 쓴 비용이잖아요. 그게 매출원가가 됩니다. 매출원가가 영업비용이죠.
영업수익에 대응되는 게 영업비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상품 매출원가가 있는데요. 매출원가 한 줄만 딸랑 써서는 안 되고 이렇게 세 개를 기술하라고 돼 있어요. 작년에 팔다 남은 거하고 올해 사온 거, 만약에 올해 사온 거에서 사올 때 발생되는 재비용이 있다면 그걸 다 더하고요. 재비용은 매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이나 애누리 받았다 그럼 매입 한춤 및 애누리는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온 물건의 외상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았다, 그래서 할인을 받았다 그럼 매입 할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이쪽은 운임까지 주고 사왔다면 예를 들어서 그 운임까지 주고 산 거니까 매입액에다 더하는 거고, 반품 애누리 할인은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순매입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매입액은 순매입액으로 기재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팔고 남은 걸 빼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팔고 남은 걸 빼면 이게 팔려 나간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총 매출액에서, 즉 순매출액이 표시된다고 그러죠. 이런 게 발생되면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라고 그래요. 매출액이 컸을 때, 만약에 매출원가가 크면 매출총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는데,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영업활동이거든요. 여기까지 영업활동. 영업활동에서 번 돈, 즉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결국에 따져보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두 개를 뺀 걸 말할 수 있죠. 영업비용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영업수익은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영업비용의 두 개가 매출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그랬어요. 영업이익이 나오면요, 여기에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 뺍니다. 그러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소득세는 이제 개인 사업자한테 쓰는 말이고, 만약에 법인이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소득세를 이제 빼요. 소득세 등 소득세 비용으로 해서 계정 과목 쓰게 되는데, 이걸 빼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이너스 나오면 단기 순손실이라고 그러죠. 법인은 여기에다가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려면 이 장부에다가 경영성과, 즉 수익 비용, 그 거래를 쭉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정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아까 앞에서 공부할 때 수익과 비용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어서 계정 과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은 이제 일명 매출액이라고 해요. 일단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총 매출액인데 그 계정으로 상품 매출을 씁니다. 팔았는데 우리가 물건의 하자로 반품을 받거나 깎아주면 반품은 매출 환입이라고 그러고, 판 게 다시 돌았다고, 깎아주면 매출 애누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면 여러분 약정서를 써요. 돈 언제까지 갚아라. 그냥 구두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약정서 쓰다가 빨리 갚으면 깎아줄게 이렇게 또 써요. 그럴 때 그 깎아준 거는 매출 할인입니다. 깎아준 만큼은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빼라고 돼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전체 총 판매한 계정 과목이 상품 매출이 되겠고요. 여기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이렇게 빼게 되는데, 빼게 되면 그 뺀 금액이 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러스 여기 총 매출액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계정 과목으로 보면 세 개인데 여러분 이렇게 세 개거든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인데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나로 합쳤었어요. 이렇게 합쳤었습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물건의 하자로 우리가 반품 깎아준 거고, 이건 물건의 하자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아준 거예요. 이걸 빼서 쓰게 되죠. 그래서 상품 매출에서 뺄 때, 매출액에서 뺄 때 이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요. 이 계정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상품 매출, 매출 환입 및 내누리, 매출 할인이 영업수익의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뒤에 구체적으로 다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나머지 수익을 말하죠. 즉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입니다.
하나씩 계정 과목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수익은요. 돈을 대여하거나 또는 은행에 예금을 예치해서 거기서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당금 수익은 주식 등의 투자 자산과 관련해서 주식 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피투자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요. 그렇게 배당금을 받는데 그 배당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금전 배당하고 그래서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금전 배당 받았을 때 돈으로 배당금을 받았을 때 그럴 때 그 수익의 이름을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금전 배당금이라고 하나 두세요. 주식 배당금은 다른 계정 씁니다. 우리는 이제 금전 배당금만 여러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주식 배당금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회계장부에다 쓰진 않아요. 주식 보조장부에다가 배당금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받은 주식 수하고 액면가 금액을 써놓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나중에 평가할 때 그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한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처분하거나 평가할 때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현금 배당은 받자마자 즉시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해요. 금전 배당이 여러분 돈으로 받은 거니까 다른 말로 현금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계정 과목은 임대료인데요. 임대료는 우리가 임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받은 돈이죠. 그래서 건물, 토지 등을 빌려주고 우리 임대한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으면 그걸 임대료라고 그럽니다. 수수료 비용은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용역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좀 커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물건 팔아서도 팔지만 물건을 중개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팔아주고 돈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팔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요.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 즉 1년 이내에 주식이나 사채 등을 처분하고요. 거기서 이익이 생겼을 때 비싸게 팔면 이익이 생기겠죠. 그 이름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해요. 단기간이니까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게 이 계정 과목의 특징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간 처분할 목적으로 주식 사채 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기말이 됐어요. 보고기간 말을 기말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12월 31일입니다. 이날 됐는데 상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그러고 현재 12월 30일 현재 그 시가를 공정가치라고 그러는데 시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팔지는 않았지만 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금액으로 장부에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자산은. 그렇게 표시하다 보면 단기 매매증권 금액을 올릴 것이고 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그래요. 평가해 봤더니 주가가 올라서 이익이 발생했다. 처분 이익은 진짜 판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현된 겁니다. 이거 실현됐다고 그러고요. 얘는 실현은 안 됐어요. 미실현 이익이라고 그래요. 평가만 한 거지.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집을 딱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처분이라고 그러고 이거 실현됐다고 그러지만 집은 팔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걸 미실현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을 미실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요. 자산편에서 배웠던 유형자산 아시죠? 그 유형자산을 쓰시다가 필요 없어서 팔았는데 장부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때
더 크게 처분했을 때 그때 생기는 이익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산도 그렇게 되겠죠. 투자자산을 샀는데 산 것보다 비싸게 이제 팔았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을 파는 거는 우리가 매출이라고 그러는데요. 상품, 제품이 아닌 것들, 상품, 제품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닌 것들을 이렇게 파는 거는 이제 매각한다, 처분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처분해서 더 큰 이익이 발생되면 그 차액을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수익은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을 때 보험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수중이익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냥 받았을 때, 그래서 이를 이제 수중이라고 그래요. 자산수중이익이라고 그래요. 해당되는 그 자산은 무상으로 받게 되면 시가를 공정가치라고 그러는데, 공정가치로 장부에다 쓰고 그 맞은편에 이 수익 이름을 쓰셔야 돼요. 채무 면제 이익은 채무가 빚이거든요.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그대로, 용어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를 면제받으면 빚이 있는데 빚을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그래요. 자비이익은 판매 관리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쭉 언급한 자비이익은요. 죄송합니다. 영업활동 외에 활동에서, 지금 영업활동 외의 활동이죠. 영업활동 외의 활동에서 지금 쭉 언급한 이 영업의 수익 계정이 아닌 나머지 마땅한 이름이 없고 금액이 적을 때 쓰는 이름이 자비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은 끝났고요. 이제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용도 수익처럼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하는데, 영업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은 팔려 나간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온 걸 그대로 파는데 우리가 이익을 붙여서 팔죠. 그 이익 붙여서 판 전체 금액을 이제 매출액, 영업 수익이라고 그러고, 전체 판 거 이렇게. 그러면은 그 팔려 나간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은 영업 비용이 됩니다. 즉 상품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죠. 상품 매출 원가가 대표적인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2급은 여러분, 전산회계 1급과 달리 회사가 도매 소매만 하는 회사예요. 도매 소매만 할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물건을 사오면 그걸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 상품 사와서 그걸 팔았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상품 매출 원가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익을 붙인 전체 금액은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 상품 매출 이렇게 보시고, 300만 원짜리 가져다 판 거예요. 그럼 그 300만 원이 상품 매출 원가가 되죠. 그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입니다. 이 상품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 보셨듯이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쓴다고 그랬죠.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 암기를 못할 것 같죠. 처음이시니까. 그러면 영업이익까지라도 알아두십시오. 영업이익까지라도. 영업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두 개를 뺀 거예요. 영업비용 두 개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 매출원가 공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출원가 하나만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아래에 세 개까지 더 표시해야 된다는 거. 전산회계 2급 시험 볼 때 우리는 상품만 사다가 팔기 때문에 그 상품 팔았다 하면 그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라고 그러고요. 전체 판 금액을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이죠. 이건 이제 비용이라는 거예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영업비용이 돼요. 그러면 그거 아닌 나머지 영업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래요. 이 상품을 팔 때 직접 판 그 상품을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한다면,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상품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광고도 해야 되고 급여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뭐 출장 가면 여비교통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전화도 써야 되니까 통신비도 나가고 보험도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래요. 해당되는 영업활동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죠. 그래서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매출원가를 뺀 나머지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러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판매, 관리하는 데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래요. 줄여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계정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건물, 토지 등을 빌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줬을 때 어떤 거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임차료라고 그래요. 수수료 비용은요. 수수료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용역은 좀 어렵지만 영어로 바꾸면 좀 쉬워져요. 서비스. 자, 우리 은행에 가서 돈을 계좌이체했다면 은행으로부터 계좌이체 서비스를 받은 거잖아요. 은행이 서비스 업종이죠.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 주세요라고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 돼요. 그 다음에 세금 신고를 하려면 우리가 공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에 맡길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세무 맡기고 이제 신고를 했다면 세무 서비스 받은 거예요. 그게 서비스 이렇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 줬다 그러면 그게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을 실무에서 이렇게 지급 수수료도 쓰고요. 임차료를 지급 임차도 쓰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계정으로 외우는 겁니다. 자, 급여는요.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했을 때 씁니다. 종업원은 우리가 공부할 때 상용직과 일용직 이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용직은 급여로 처리하고 급여를 줬을 때 그 월급 주면 일용직은 잡급으로 처리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는요. 여비가 여러분 여비가 출장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택시요금, 버스요금, 시내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여비교통비를 처리합니다. 통신비는 통신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구체적인 그 통신의 수단, 전화, 우편, 등기, 인터넷 등을 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면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수도 광열비는 수도라는 말 들어갔으니까 수도요금, 광열에는 이제 전기하고 가스가 들어가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 발생했다면 수도 광열비를 처리합니다. 소모품비는 소모성 소비재를 사용했을 때 쓰는 계정이고 소모성 소비재 중에서 문구용품은 특별히 사무용품비로도 처리합니다. 문구용품은 회사에서 꽤 많이 나가는데요. 이걸 소모품비에다 묶으면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계정 과목을 하나 더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그럴 때 쓰는 이름이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세요라고 나오면 반드시 이 계정 쓰셔야 돼요. 근데 문구를 구입했는데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사무용품비인지 소모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으면 둘 다 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또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그러는데 세금하고 공과금을 한꺼번에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금 플러스 공과금 이렇게 해서 세금과 공과금 또는 세금과 공과. 거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세금 중에 잘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뒤에는 이제 공과금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보험료 낸 걸 말아야죠. 시험에 잘 나오는 보험은 회사가 많이 드는 화재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료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는 우리가 우리 회사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들어간 TV, 신문 등의 광고 비용에 쓰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는요. 상품을 우리가 팔 때 운임을 당사가 부담했다면 그때 운반비로 써요. 상품을 팔 때만 씁니다. 매출할 때. 매출 시에만 쓴다고 하나 두셔야 돼요. 매출 시에만 사용. 만약에 상품을 사올 때 발생되는 운임은 앞에서 공부했죠. 재고자산 편에서. 그 운임까지 주고 사왔기 때문에 상품에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품 사올 때 운임은 우리가 부담했다면 상품으로 처리하지만 상품을 팔 때 운임은 우리가 부담했다면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들어간 판매비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 이름이 운반비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름값이라든가 수선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도서 인쇄비는 도서하고 인쇄물에 쓰기 때문에 신문 구독료, 잡지, 또 뭐 명함 뭐 이런 것들은 도서 인쇄비로 처리합니다. 등자를 쓴 거는 그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교육 훈련비는 임직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발생된 교육과 훈련에 관계된 비용을 말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이제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쓴 비용들을 말하죠. 직원들이 먹은 거, 그다음 입은 거 그런 것들, 식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어서 경조금 나간 거, 축의금 나간 거 이런 것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는요, 기업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했을 때 기업 업무 추진비의 옛날 이름이 접대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는요, 건물, 기계 등을 수리하고 발생된 비용을 말합니다. 참고로 차량을 수리했을 때는 수선비라고 하지 않고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로 하셔야 돼요. 차량이 아닌 나머지 건물, 기계 등을 수리했을 때는 수선비를 씁니다. 건물 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즉 건물과 관련해서 관리비, 보수비, 소독비 등을 지급했다면 다 묶어서 건물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요, 대손의 뜻이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받았을 때가 대손이거든요. 그 받아야 될 돈 중에서 매출채권 두 가지를 말하죠. 매출채권은 상품을 매출하고 받아야 될 돈을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그게 두 개밖에 없어요. 외상매출과 받을 어음이 있는데 이게 거래처가 파산해서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개의 채권에 대해서 그 대손이 발생되면 손실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만큼 손해가 발생되면 이 두 개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있어요. 이 두 개의 채권이 상품 판매하고 관계되는 그 채권이다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상각비를 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죠. 영업 비용 외에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뒤에 공부하다 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매출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예요. 매출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은 매출채권이 영업활동과 관계돼서 발생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대손상각비를 쓰셔야 되지만 나머지 채권들 미수금이라든가 뭐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업의 활동하고 관계돼서 발생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영업의 활동과 관계돼서 발생된 채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 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이라고 해서 그런 거는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씁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가 여러분 이름이 두 개 있어요. 우리가 먼저 외워야 될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겁니다. 판관비. 그 판관비하고 관계되는 대손상각비는 이 두 개의 채권 거래처 파산 등으로 받을 수 없을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오랫동안 쓰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또 마지막에 처분할 때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이름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이 아닌 영업의 활동을 해서 쓴 비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우리가 상품을 팔고 받아둔 어음이 있는데 그걸 만기 이전에 매각을 하고 만기 이전에 어음을 매각하면 어음 대금을 다 회수하지 않아요. 그 남은 기간만큼 할인료 제하고 받게 되는데 그 할인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회사한테는 손실이므로 그 계정 과목 이름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받을 어음이 매출채권에 속하잖아요. 매출채권을 우리가 만기 이전에 매각하면서 처분한 거라고 그래요. 처분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주권 처분 손실은 단기매매주권 처분 이익 생각나시죠? 그하고 반대되는 이름입니다. 싸게 팔았을 때 단기매매증권을.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생각나시죠? 12월 31일 보고기간 말인데 12월 31일이 됐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장부 금액보다. 근데 우리는 팔지는 않았어요. 근데 떨어지긴 떨어졌으니까 손해가 발생했다 했잖아요.
그럴 때 그걸 평가했다고 그러고 평가에서 발생된 손실이라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이건 이제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미실현 손실이 되겠죠.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을 싸게 팔았을 때 장부 금액보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자산을 싸게 팔았을 때 작게 처분해서 생기는 손실 이자 비용은 이자를 줬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영업의 활동과 관계돼요.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우리가 기증을 한 돈이라든가 자산을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재해 손실은 재해를 입었을 때 발생된 손실이에요. 회계상에서 재해는 화재, 풍수해, 지진 등을 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잡손실은 잡손실이 반대가 잡이익인데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영업의 활동에서 생기는 작은 손실, 도난 같은 손실을 잡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계정 과목은 일단 이거 무조건 다 외우시고요. 전체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한번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결산 시에 작성하는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자산 계정 과목,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이 적고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이 적는다고 그랬죠? 만약에 그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차변의 금액, 차액이 남았을 거예요. 그 잔액을 일정 시점, 즉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다가 잔액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부채하고 자본도 써줘야 되는데요. 그 잔액을 쓰는 겁니다.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이 되고 부채가 남아있다는 거는 대변의 금액이 더 많이 있다는 거니까 그 차액을 재무상태표 부채란에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은요. 자본 계산은 수익비용 마감이 돼야지 자본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수익비용의 차액을 자본에다가 더하거나 빼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결산 시에 마감을 할 때는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합니다. 이 수익비용을 이제 마감을 하고 그 수익의 그 금액과 비용의 금액을 손익계산서로 옮겨요. 옮겨서 그 차익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수익이 크다. 그러면 그걸 이제 순이익이라고 그러고요. 단기 거면 단기순이익이라고 해요.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있고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 이 단기순이익을 자본에다가 이렇게 넘겨줘요. 근데 자본이 더 플러스 되겠죠. 기존에 있는 자본에다가 단기순이익을 넘겨주면 그 기말의 자본이 될 거고 그 기말의 자본을 가져다가 재무상태표에다가 옮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